콜로퀴엄이고요. 이번 달 주제는 리빙 헤리티지를 위한 정책 고민, 무형유산 진흥의 정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 진흥과장인 김영구 선생님이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무형문화재 정책은 이제 지정 정책, 그다음 보존 정책, 전승이죠. 그다음 세 번째가 진흥 정책. 이 세 가지 정책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1962년 문화재 제도가 시행됐을 때는 너무 소멸의 위기가 급했기 때문에 지정하는 데 상당히 골똘히 했었다가 이제 점차 지정에 골똘한 고민들이 다음 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바꿨죠. 그래서 전승에서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핵심 기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 종목에서 가장 코어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전승해야 된다 하면서 핵심 기능이라는 개념도 만들어냈고, 그것을 어떻게 전승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승 교육의 뭐랄까 좀 체계성 내지는 정말 실질성을 위해서 좀 전수 교육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들을 좀 더 개발해서 전승 플랫폼에 뭐 주소부터 올리고 뭐 이런 장치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무형문화재가 너무 자기들만의 리그로 빠진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고, 실제 국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점차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사람에게 계리되냐, 이게 왜 사람살이의 문화였는데 왠지 동떨어져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그런 비판들이 많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흥의 정책들, 어떻게 사람들 삶 속에서 우리 무형문화재가 이렇게 맞닿을 수 있을까, 이런 정책들을 펴나가는데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최근 이쪽 분야가 너무나 많이 이제 도드라지고 있고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민들이 접촉하고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런 측면을 총괄하고 계시는 김영구 과장님의 발제이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 국립무형유산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가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의견 나누면서 좀 더 우리 무형유산이 리빙 헤리티지, 그러니까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헤리티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김용구 과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용구입니다. 당초 저번 달인가요? 우리 김영근 교수님으로부터 그 무형유산 진흥 정책에 대해서 한번 발제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제가 상당히 생각보다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진흥 정책 자체가 이렇게 정립돼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것을 또한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연구를 할 때 있어서도 선행 연구가 좀 풍부히 있으면 그만큼 또 그 다음 연구가 쉬운데, 뭐 진흥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또 그러한 어떤 연구 자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 연구자들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무형유산 현장에서 많은 또 조사들을 하셨고, 그런 조사 성과물들은 꽤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이론적으로 뭐 원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면에 지능이란 부분은 글쎄 어디서 어떤 게 지능인가, 이거 자체 개념 자체가 저 스스로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그러니까 무형산 진흥 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과연 우리 무형산 진흥과의 과연 그 부서 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그 김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국립무형유산이 생김으로 해서 어떤 진흥 정책, 우리가 뭐 막연히 생각하고 있는 진흥 정책의 어떤 그 폭이라든가 양이 많아진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국립무형유산원 그 설립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무형문화재법의 어떤 법명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보존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뭐 진흥 부분은 상당 부분이 그 무형유산원과 또 무형유산원의 그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문화재재단 소속이죠. 그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국립무형유산원이 분명히 어떤 그 우리 한국의 무형문화재 진흥 정책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 그 국립무형유산원 내에서도 저희 무형산 진흥과가 있고 전승지원과라고 또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지능정책의 핵심은 저희 과보다는 그쪽 전승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형유산원 건립 초기에 구성명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기 지능과라고 했지만은 사실 여기는 무형유산원의 시설들을 활용한 공연, 전시, 교육 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박물관이라든가 국악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면 뭐 이 부분은 저희 뭐 전시과, 교육과, 공연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재의 진흥 사업은 전승지원과학에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우리 김 교수님께서 국립무형유산원의 진흥정책 이 부분을 좀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면 또 저희 과 사업이라기보다는 또 옆에 과 사업인 듯해서 약간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일단 그리고 제가 이 국립무형유산원 온 지가 약 한 2달 지났고요. 한 3달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가 무형유산 쪽에 복귀한 게 한 7, 8년 만에 복귀한 건데 그 과정에서 뭐 그동안에 좀 뭐 변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많이 좀 의심을 했는데 여튼간에 뭐 이 김에 저희 뭐 부서가 갖고 있는 부서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뭐 우리 저희 부서뿐만이 아니라 국립무형유산원이 어떤 식의 진흥 정책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바기 때문에 어떤 완성도 있는 어떤 제가 발표나 발제가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 제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또 오늘 이 줌 회의 통해서 우리 같이 하신 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뭐 이런 시간으로 좀 가져나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제가 최근에 페이퍼로 좀 정리했던 부분을 잠깐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일을 띄우려면은 네, 제가 권한 드렸습니다. 예. 박스 사진 잠깐만요. 이쪽이 익숙지가 않아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글 드라이브 박스. 아이고 여기는 맞아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무형유산 진흥정책 소고라고 했는데 뭐 너무 좀 뭐 제가 알고 있는 바 또 아직 정리된 바가 적어서 뭐 작은 숫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형유산 진흥정책이라고 했을 때 무형유산의 개념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더라고요.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얘기하셨지만은 또 저 나름대로의 생각도 한번 좀 짚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개념은 뭐 우리가 뭐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유산, 무형유산 뭐 이런 식의 개념들을 쓰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뭐 이것이 그걸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무형문화재도 되고 무형유산이 무형문화재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법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 그리고 이 둘을 포함하면서 보다 더 넓은 개념이 무형유산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은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를 정의하면서 문화적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이 무형유산에 가까운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 부분 뭐 정립된 건 아니고 다만 무형유산이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보다는 그 둘을 포함하되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때때로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무형유산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뭐 그러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먼저 이렇게 좀 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 진흥정책, 무형문화재 진흥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뭐 진흥이라는 개념부터 좀 살펴봤는데요. 또 국어사전을 보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진흥이 떨쳐 일어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막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이라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상승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유사 개념으로 볼 때 발전이란 개념과 비교해 본다면 진흥은 좀 더 좀 의도적이고 또 단기적으로는 좀 더 활동적인 성격이 강한 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능이라고 할 때는 어떤 현재 상태가 뭐 침체되어 있다거나 또는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정책에서 지능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일정한 정책 국면을 타협하여 발전의 관점으로 진입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집중된 노력이다.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유산 정책에 있어서 무형유산 지능이란 경우도 바로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무형유산 지능과 그 정책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먼저 그 무형문화재 지능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 지능은 무형문화재 조건과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재 관련 인적 역량을 강화를 모색하는 여러 가지 노력으로 볼 수 있고요. 무형문화재 지능 정책은 특히나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국가 또는 좀 넓게 봤을 때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형유산이 그 무형문화재나 무형문화유산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한다면 무형유산 지능 정책도 당연히 넓어질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뭐 무형문화재와 무형유산의 개념이 뭐 현실적으로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문화재 지능 정책을 중심으로 또 무형유산 지능 정책을 볼 수밖에 없는 또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뭐 좀 이야기될 부분은 또 무형문화재 지능 정책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가 무형문화재법에서 보전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시전에 문화재보호법은 보호의 그 하위 개념으로 보존과 활용을 들었죠. 근데 그 무형문화재법에서는 보전과 지능이란 그 어떤 평면적인 두 개의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형문화재와 비교한다면은 그 보존의 어떤 대응된 개념이 보전이 될 것 같고요. 활용에 대응된 개념이 지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간에 그 우리가 그 유네스코 협약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 세이프가딩 내에 이런 어떤 그 보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능 개념이 이렇게 다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한국의 법에서는 보전과 지능이 두 개의 병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런 어떤 성격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보전 개념이 무엇이냐, 사실 이 부분은 많이 뭐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있어서도 그 부분은 또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보전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 보호와 뭐가 다른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끔 얘기를 하는데 또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뭐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신은 없습니다. 근데 국어적으로 본다면 보전은 그 온전하게 보호와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능은 떨쳐 일어난다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그 보전이 어떤 유지적 성격을 갖는다면 지능은 변경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의 문화재와 좀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요. 현재 그 보전이란 개념은 이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서 환경 보전이라는 말을 썼었죠. 그리고 우리 문화재 같은 경우 보호란 개념을 썼었고, 또한 그 보호의 하위 개념으로 보존의 개념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그 보전의 개념이 보전이라는 용어가 우리 그 무형문화재법에는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뭐 제가 뭐 입법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입법 과정에서 그 참여했던 분들의 의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 뭐 추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보전이란 것은 이전에 그 유형의 문화에서 보존과 다르게 어떤 유지와 변화가 그 내에 또 내포되어 있는 통일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보전이라고 했을 때 보전 내에 유지와 변화가 같이 작동하게 되고 뭐 그와 더불어서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지금 그 전형이란 용어, 그래서 전형이란 용어도 그 원형이란 부분을 떼어놓고 본다면은 사실 그 개념이 아주 그 난해하고 어려워지는데 다만 그간의 과정에서 원형을 탈피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 전형이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그렇고 본다면은 어떤 무형문화재의 형태가 어떤 유지와 그 변화가 같이 이렇게 그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설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전형의 개념의 등장이라든가 또는 그 보존 대신 그 보존이라는 용어가 또 도입되게 된 배경이 그런 어떤 그 유지와 변화를 좀 더 한 몸체로서 이해하자는 그 접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형의 문화재에서 활용과 진흥의 문제가 또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유형의 문화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문화재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거죠. 이 문화재 자체는 당연히 원형 보존이 돼야 되고, 다만 그 문화재 밖에서 그 문화재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의미를 변화시키는 과정. 이것이 활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무형문화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그 의미뿐 아니라 형태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이 측면에서 또 무형문화재의 진흥은 또 유형문화재의 활용과 또 차이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금 보존과 진흥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무형문화재에서는 보존도 어떤 유지와 변화를 포함하고 있고, 진흥도 유지와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정도의 차이지 유형의 문화재 같이 보존과 활용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이란 개념은 결국 그 좀 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어떤 그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측면에서 보존과 달리 보존에 있어의 변화는 어떤 그 환경과의 대응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변한 것이 되겠지만, 진흥은 보다 목표를 갖고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변화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에서 핵심은 어쨌든 그 핵심은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속에서 인위적 변화를 꾀하는 것이 진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형문화재법에서 진흥이란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근데 이것은 그 제37조에서 46조까지 하나의 장으로 구성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승지원, 두 번째가 사회학교교육에서의 문화재교육 지원, 세 번째는 무형문화재 행사 지원, 그리고 전통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전승공예품 인증제죠. 그리고 다음이 전승공예품 은행제, 그리고 다음이 창업, 제작, 유통 지원, 그리고 국제교류 지원, 그다음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의 설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무형문화재법을 통해서 새로 들어온 것들은 핵심적인 것은 전통기술개발 4번이죠. 전통기술개발 지원, 전승공예품 지원, 공예은행제, 그리고 창업, 그리고 제작, 유통 지원 이렇게 요 네 가지가 이전에는 없던 정책들이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제가 무형문화재 쪽에 있을 때는 사실 무형문화재법 제정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새로 들어온 법들이 되게 공예 분야와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법에서 진흥이라는 진흥 정책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이 어떤 공예 산업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진흥 정책의 어떤 주요 조문들이 짜여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예 쪽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진흥 정책이 공예 쪽에 집중해서 정책들이 개발된 이유, 그것은 어떤 측면에 첫 번째는 공예 분야가 예능 분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가 덜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시장과 결합된 어떤 산업화 전략에서는 아무래도 공예가 갖는 그런 가능성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국립무형유산에서 수행하고 있는 진흥 사업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진흥 사업의 수행기구라고 한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승지원과와 저희 무형유산진흥과가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014년도 국립무형유산원이 현재 같은 4개과 체계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문화재법이 제정되면서 무형문화재법에서 요구하는 여러 진흥 정책들이 전승지원과에서 수행하게 되면서 현재는 법상의 진흥 정책들을 전승지원과에서 다수 수행하고 있고, 무형유산 진흥과는 그 시설을 활용한 공연, 전시, 교육 업무를 맡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히 단순히 국립무형유산
과의 사무 변화라고 했는데 뭐 이 부분은 뭐 한 부서에서 뭐 사무 변화를 보자는 것보다는 어쨌든 요 속에서 지금까지 2014년부터 12년까지 약 8년의 텀이 있는데요. 요 기간 동안 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좀 뭐 새로 한 업무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좀 보자는 취지에서 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쪽에 8번 8번인가요? 8번, 9번 쪽에 아까 지능정책 쪽에서 나왔던 그 공예은행제나 인증제 이런 부분들을 새로 수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수심사 부분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전승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그 2022년 그 국립무형유산원의 주요 업무 현황 자료를 통해서 진흥 사업들이 어떻게 한 해 사업으로 꾸려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저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먼저 그 37조의 전승 지원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국립무형재 사업 속에서는 첫 번째 전승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라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승 교육사라고 해서 전수조교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뭐 그리고 당연히 권한도 바뀌었죠. 그 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들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승 활성화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엄격히 보면은 여기 37조 전승 지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전승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좀 뭐 위치가 애매해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운영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전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연출 능력들을 키우는 뭐 이런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이수자전이라든가 그리고 출사표라 그래서 저희 또 그 공연 연출자로 입문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 행사 다양화 이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긴 한데요. 어떤 연합 공개 행사, 합동 공개 행사를 좀 더 많이 개최하겠다 이건데요. 연합 공개 행사라면 뭐 저희 무형문화재 주체들끼리 같이 하는 거고 합동 공개 행사는 저희가 좀 주관해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하는 공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승활동 홍보 영상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중요하지 않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수자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의 우리 전승자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국립무형유산원이 설립됨으로써 가장 그 의미 있게 좀 변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수자 지원 사업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뭐 그 부분은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저희 무형유산원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가야 될 파트너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현장에 계신 이수자분들과도 좀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뭐 전통적으로 뭐 옛날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이 부분도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상의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37조의 전승 지원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편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분들을 그 전수교육관에 배치하는 사업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자 역량 강화 부분에서 저희가 요거는 무형산진흥과에서 맡고 있는 그 교육 사업으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하고 있고요. 기초 과정부터 단기 기초 과정부터 뭐 한 6개월 이상의 레지던시 과정까지 좀 다양한 형태의 교육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전승 주체 교육 역량 강화라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가 전승 교육사가 되시면서 전승 교육사분들이 전수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어떤 교육 주체로서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이런 부분도 교육 과정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그 제38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학교 사회교육에서의 무형문화재 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무형산진흥과에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연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은 꽤 오래된 뭐 저희 그 무형산은 개원 초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들을 단기 교육으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가족형 그 체험 교육도 뭐 저희가 매주 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사회적 약자와 함께 교육도 저희가 최근에 올해부터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9조의 무형문화재 행사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내일 개막식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 무형유산 대전이 있고 그리고 무형유산원에서 상설 기획 공연들이 1년 내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문화유산 활성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그 문화재재단의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사실 그 무형문화재 행사지원이라는 법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국가기관이 주관해서 하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현실적으로 국립무형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직접 직영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진짜 그 주체가 사실 우리 그 전승자분들이 주체가 되는, 그리고 그분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런 협력,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통기술개발지원 제40조 관련인데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디어 발굴, 이 부분도 어떤 아이디어도 기술의 차원으로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전성공예품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전통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공예품 인증제와 은행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준비돼서 일단은 시작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렇다고 해서 아주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좀 인증제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고 인증 상품으로 좀 우리 그 작품들이 이입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 공예품 관련 공예품 은행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것 같고요. 그 창업 제작 유통 지원 관련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저희 업무 현황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 접근 방식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기본 방향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어떤 그 무형문화재 공예품들을 어떤 상품성을 강화하는 것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그런 상품들을 개발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판로화된 부분에선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 다 접근하고 있고, 온라인 쪽에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무형문화재 온라인 판매가를 접근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 부분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그 공예 디자인 트렌드 페어인가요? 이런 식의 어떤 박람회 쪽에도 저희 그 무형문화재 공예품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지난 9월인가요? 그 파리에 있는 매정 오브제인가요? 그래서 그쪽 행사에도 저희 그 국립무형예산이 좀 주관해서 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로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당시 법의 취지에 맞는 어떤 국제기로라고 보기는 또 약간 거리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K무형유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한국의 무형문화재들을 좀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런 어떤 공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는 공연이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다가 저희가 올해 멕시코 쪽에 가서 저희 공연하게 됩니다. 그 멕시코에서 그 산티노 축제인가요? 그래서 그 상당 그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세계 4대 축제 중에 하나라는데, 저희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이 되고 저희 그 국립무형예산에서 조직한 공연단이 가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 다음 주 저희 10월 7일 저희 처음 공연이 있게 되는데요. 또 해외에 인류무형유산을 초청해서 저희 그 국립무형유산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의 인류무형유산인 마리아치를 초청해서 공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개원 초부터 그 중앙아시아 지역 고려인 대상 그 무형문화재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엄격한 의미로 국제교류 지원이라고 보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의미로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더불어서 프랑스 청소년 그 체험 교육인데요. 체험 키트를 그 현지에 보내서 한국의 무형문화재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 해외 홍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 나전공예 전시를 유네스코 본부에 가서 지난 9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또 국제교류 지원의 한 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인데요. 이 부분은 그 한국문화재재단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 드린 거대로 우리 법에 들어있는 그 각종의 그 진흥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게 이 무형문화재진흥센터인데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 문화재재단에 직제해서 제가 좀 그 자료를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승공예품 운행제라든가 뭐 요런 어떤 그 대표적인 정책들을 무형문화재진흥센터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까지 뭐 이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국민무형유산원에서 하고 있는 어떤 진흥 관련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한국문화재재단의 무형문화재진흥센터와 또 연계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것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저희 무형문화재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어떨지 모르겠으나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진흥 정책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령 뭐 미술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뭐 각 건물을 질 때는 미술품을 같이 설치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반 국민들도 그런 어떤 그 진흥 정책에 뭐 좋든 싫든 그것과 연계되게 돼 있는데 연결되게 돼 있는데 무형문화재 쪽은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관련해서 그 기존에 어떤 그 진흥 관련 법들을 조금 찾아봤는데요. 뭐 대표적인 게 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등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한 것이 과연 이들의 어떤 개별 진흥 정책 속에 중에서 무형문화재 쪽에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겠을까 하고 그래서 찾아본 것인데요. 많은 부분은 사실 뭐 그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나타나신 뭐 창업지원이라든가 유통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뭐 조문의 분량이 적다 뿐이지 무형문화재에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는 유통 전문회사 설립 뭐 이런 부분까지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무형문화재법에서 약간은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요 전문 인력 양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능과 관련된 전문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만을 그 전문 인력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그 무형문화재가 좀 더 진흥 정책이 좀 더 큰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승자만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인력 양성 분야가 사실 다른 진흥법들에서 많이 이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인데 우리 그 무형문화재법에는 좀 그것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국립무형유산원 또는 우리 저희 그 무형유산진흥과가 상당히 좀 주목해서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될 어떤 사업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뭐 세제 지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지구 공간 지정 뭐 이런 문제들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정책이긴 하지만 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쪽에서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된 문화예술 공간 설치 이런 조항들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또 이건 또 상당히 생활화된 부분인데 뭐 도서문화 그 상품권이죠. 상품권하고 뭐 문화이용권 그런 뭐 바우처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문화예술진흥법이 어떤 국민들에게 상당히 피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무형문화재 쪽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 도입은 안 돼 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지역문화진흥법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가장 또 성공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문화재단 설치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전주 문화재단이 있듯이 전주 쪽에서는 뭐 이미 그 이전부터 문화재단을 운영해 왔지만 어쨌든 지금 그 광역시를 벗어나서 이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문화재단들이 다수 운영이 되고 있고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 사실 조직이 만들어지면 또 그에 따라서 정책과 사업이 나오는 이러한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진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것은 그쪽에서 그 뭐 문화도시라든가 문화지구 뭐 이런 지정 사업들 하는데 저희 무형문화재 쪽에서도 뭐 이러한 접근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건립 초기에 무형문화 도시라고 했죠. 무형도시 사업을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이 뭐 일단 저희 문화재청 본청으로 사업은 이관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을 좀 더 의미 있게 좀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지구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 무형유산 보호 협약 같은 경우
그 하나의 지구 공간 개념들이 또 무형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는 등재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가 있고 현실적으로 인류 무형유산 쪽에도 지구나 문화 공간이 돼 있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조금 넓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여튼 근데 뭐 제도를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거기에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리고 예산 이상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숙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저희가 좀 가져가야 될 어떤 앞으로의 과제 중에 하나가 무형문화재 진흥 정책을 좀 체계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어떻게 본다면은 그 저희 무형문화재법 그 제7 장에 있는 그 여러 개의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돼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체계성을 어떤 체계를 갖고선 요렇게 조문이 짜여졌는가 요 부분은 사실 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도 좀 더 연구자들이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무형산 진흥 정책이란 것들을 어떤 조건과 환경의 측면과 그리고 그 인적 역량, 주체 문제죠. 그쪽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개의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건과 환경 측면에서는 결국은 어차피 저희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과의 연계 또 시장에 대한 적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시장이라고 했을 때 교육, 뭐 산업, 예술 이렇게 좀 나눴는데요. 뭐 그 교육도 하나의 뭐 시장일 것 같고요. 예술도 하나의 또 시장적인 기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 산업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공업적인 부분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일 텐데요. 또 이 부분은 그 산업 부분은 현재 무형문화재법에서 창업, 유통, 제작 지원, 뭐 사업이라든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현실적인 그 사업으로 좀 다듬어 나가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도 뭐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또 무형산 진흥과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교육인데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다른 그 교육 프로그램들 대표적으로 저희와 경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그 예술 교육 쪽하고 역사 교육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과 차별화되고 그 경쟁력을 받는 교육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또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 유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최근에 그 저희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또 오래되면서 저희 거의 무형유산원의 브랜드화된 사업이 창의 공방 사업인데요. 그 무형문화재 전승자분들을 이런 어떤 창작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이 좀 더 예술적인 공예품들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역량들을 키우고 또한 그런 어떤 성과물로서 작품들을 만드는 이런 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교육, 산업, 예술 뭐 이 측면에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희 진흥 정책을 좀 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진흥 정책 자체가 이러한 어떤 조건과 환경 측면과 더불어서 어떤 인적 역량의 강화 이 부분도 우리의 또 진흥 정책의 또한 어떤 뭐랄까 내포적인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 전문가 육성, 또 공연 전시 전문가 육성, 콘텐츠 전문가 육성 뭐 이런 부분들을 또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은 많은 부분에서 저희 무형유산원의 핵심적인 어떤 파트너가 우리 그 무형유산 전승자 그중에서 이수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 전문가로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육성될 수 있는 뭐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뭐 공연 전시나 이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콘텐츠 부분은 조금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전승자뿐만이 아니라 전승자는 또 어떤 면에서 실현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꼭 그 공연 전시에 또 기획자, 연출자가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전승자가 아니더라도 무형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공연과 전시 쪽을 찰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을 가진 또 전문분들을 좀 저희가 육성하는 것,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교육과 콘텐츠에서도 마땅히 같이 적용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주목할 것은 뭐 저희 그 무형문화연구원에서도 뭐 이전에 좀 근무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오정신 박사가 무형유산 생태계 연구 이런 부분을 했죠. 근데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뭐 분해자라고 했는데
뭐 이런 어떤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셨더라고요. 뭐 그래서 나름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러한 지도 자체는 뭐 어쨌든 필요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은 일단은 너무 어떤 면에서 좀 일반적인 개념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사실 그 무형문화재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든 문화 분야 또는 뭐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좀 일반적 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생산 주체, 소비 주체 이 여기서 분해자라고 했지만은 그것들을 뭐 매개하거나 중간에서 또는 그들과 또 제3의 영역에서 역할하고 있는 국가라든가 다른 어떤 기구들이 그 내에서도 어떤 주체적인 그런 어떤 역량들이 같이 상승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이런 그 외적인 틀을 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세 개의 주체들의 어떤 내적 역량, 무형유산과 관련된 내적 역량들을 충분히 성숙시켜야지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이 형성이 됐을 때 그것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제가 조건과 환경과 인적 역량을 둘로 나눴는데요. 그래서 인적 역량의 강화한 부분도 우리가 지능 정책의 어떤 내적인 의미로서 상당히 중요하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선 결국은 어, 인력 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교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조건과 환경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것이 그렇게 배출된 인력들이 과연 활동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또 돼야지만이 그러한 어떤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 지능정책 수립을 위한 과제인데요. 그래서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뭐 비슷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산자의 역량, 소비자의 수요, 뭐 이것도 소비자의 수요도 하나의 또 역량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숙이 돼야지만이 또 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그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무형문화재 또는 무형유산의 역사적 과제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 또 깊이 있는 통찰이 있어야지 이후에 지능 정책의 어떤 큰 틀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 이, 그 평이한 수준에서 어떤 지능 정책의 틀을 해서 짜는 거는 어떻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공허할 수가 있고 또는 뭐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또 잘 안 나온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뭐 지금까지 제가 그 공무원 생활하면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이렇게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어떤 관념적으로 그랬던 것들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안 되죠. 뭐 그것들은 뭐 누구를 뭐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것이 커다랗게 어떤 그 좀 더 역사적 과제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보는 건데요. 가령의 지금 2000년대 이후에 계속 이야기되고 지금 또 무형문화재법이 또 해서 제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쭉 얘기를 했던 것들 그러니까 무형문화법 제정과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무형유산 보호 협약 거기에 핵심 주제는 어떻게 보면 원형과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 무형문화재가 무형문화재법 제정되면서 원형이라는 개념을 폐기했다는 것 자체가 최대의 화제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아직도 계속 논쟁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앞서서 그 원형이라는 것들을 탈피해서 전형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 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형이 원형과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원형이든 전형이든 그것이 어떤 과연 무형문화재 정책의 진정한 화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뭐 그런 좀 의심을 좀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부분은 무형유산 보호 협약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공동체 부분인데 과연 이 공동체라는 부분도 사실 너무 막연한 것이고 특히 한국 사회 뭐 세계도 다 마찬가지죠. 공동체라는 것들이 아주 급변하면서 그 형태를 바꿔가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과연 그 2000년대 초반에 무형유산 보호 협약을 통해서 좀 강하게 제기됐던 그 공동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좀 이렇게 진정한 어떤 뭐랄까 실체성을 갖는 그 어떤 주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조금 더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과연 무형문화재, 무형유산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또 이러한 어떤 정책적인 고민, 이것도 자체도 상당히 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무형문화재 진흥정책도 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형문화재에서 보전과 진흥이 하나의 두 개의 축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무형문화재의 그 앞으로의 좀 역사적 과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 없이는 사실 뭐 보전 정책이든 진흥 정책이든 그것이 아주 적정하고 우리 앞으로 진짜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되긴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흥 정책이 가야 될 방향도 바로 이런 좀 근본적인 어떤 그 무형문화재의 어떤 본질, 그리고 역사적 과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 속에서 같이 좀 뭐랄까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상이 뭐 제가 좀 그 어떤 면에서 마무리라든가 저의 주장을 좀 확실하게 제시하는 뭐 이런 것들은 준비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김영근 교수님께서 주신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쓰다만 답안을 쓰듯이 그냥 이렇게 좀 항상 제출을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좀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뭐 이런 문제식들을 좀 더 발전시키거나 또는 뭐 제가 갖고 있었던 것들에서 좀 오류를 또 같이 또 이렇게 말씀 주시면 뭐 제가 좀 저에게 있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이런 사고의 성숙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구 과장님의 일단의 발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발전하신 거를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형문화재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는 유형과 같이 썼기 때문에 이제 혼동되는 개념이었다가 2016년에 무형법이 생기면서 나름대로 이제 개념을 좀 가다듬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과거의 보전, 활령에서 보전에서 지능이라는 명칭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업 소개들, 그래서 국립무형유산을 중심해서 사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또 2022년 현재의 추진 진흥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진흥 정책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본 법들이 이제 유사법들이 있죠. 문화산업진흥기법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금문화진흥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과 어떻게 해보면 우리 무형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법들도 연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이면서 이제 또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것들이 이제 무형문화재 진흥 정책의 체계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들으시면서 혹시 의문점이 있거나 본인의 자유로운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저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이제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무형유산원에서 내일부터 3일간 요 행사가 일어납니다. 공연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종목 같은 건 전시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공연들이 많아서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발표회도 오늘부터 내일 3일간하고 겹쳐 있어서 아이고. 이렇게 나눠가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으니까 요것도 있고, 요 10월 7일 8일날 오늘 이 멕시코 팀은 정말 멕시코에서 국보급 밴드거든요. 이게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는 밴드인데 이거는 정말 돈 10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을 공연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들 무료로 퍼주는데 이런 거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무형문화원에서는 19일 날 무형문화유산 대상 시상식, 이것도 이제 유산원에서 대강당을 빌려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붙여서 공연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시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연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무형유산원에서 한번 선언적으로 한번 시도했던 기능 종목도 공연이 될 수 있다. 기능 종목도. 그래서 움직이는 소리던가요? 그 공연을 이제 조금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공연을 꾸민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은 공연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저보다 이렇게 그 무형유산원의 사업들을 더 잘하시는지 그냥 공연 소개를 아주 적절히 해주시는데요. 아닙니다. 네, 관심을 네. 가지시니까요.
그래서 네, 그 제가 말씀, 네, 네, 그 말씀하시죠. 마리아치 공연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뭐 가장 적정한 편으로서 국보급 밴드다. 그리고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일단은 너무 되게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게 또 우리 그 예약하는 시간 잘 맞춰서 하셔야지 또 그 시간 맞습니다. 놓치시면은 좀 그 예약이 어제부터 어려우시고요. 오픈했습니다. 예, 예, 예. 어제 오늘 오픈하고 있는데 아직은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음. 근데 예약을 예전에는 4장까지 되는데 지금 1인 1매여서 예, 반드시 예, 개인이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오늘 혹시 제가 그냥 듣기만 했다가 지금 이제 좀 오픈을 다시 했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항상 많은, 우리가 이제 무형유산원이나 무형문화, 무형문화재법인가? 무형문화재법이 바뀌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좀 정리를 해주셨고, 또 개념에서부터 그다음에 단순하게 우리가 지능 정책이 그냥 뭐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능이다라고 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거를 어떤 철학적인 국가가 이게 무형유산의 지능에 관한 어떤 좀 깊은 생각을 가져야만 정말 제대로 된 지능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저는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고요. 또 하여튼 지능이라고 하는 말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전통 공예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무형문화재 장인분들, 특히 예인보다는 하여튼 장인들 만나 뵈면서 이게 참 어려운 이렇게 지능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능 쪽 부분은 나름대로 이렇게 지능의 개념을 좀 잘 활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공연도 하고, 뭐 어차피 공동체 중심으로 한 어떤 예능의 저기는 뭐 이렇게 많이 깨졌다고 하니, 공연화 한다든가 공연 중심의 그런 보존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예 파트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외국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뭐 한지 육성과 관련돼서 한지 발이나 뭐 한지와 관련된 거를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좀 구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서로 소통도 안 되고, 또 뭐 하여튼 가격에 대해서도 뭐 들쑥날쑥하고, 뭐 하여튼 부르는 쉽게 얘기하면 부르는 게 값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일반 사람들, 그거를 전공하는 사람들도 사기 힘들고, 일반인들은 뭐 쳐다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뭔가 국가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빨리 하루라도 좀 빠르게 이런 장인들과 관련된 기능 종목과 관련된 뭐 교육에서부터 그다음에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어떤 지능 정책,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뭐 특별히 예, 그래서 코멘트 네, 한 교수님께서 뭐 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또는 뭐 무형유산이라는 게 우리 전체적인 문화유산 파트에서는 가장 좀 뭐랄까 난이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형의 문화재 같은 경우는 보존과 활용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명료합니다. 명료하고, 그리고 보존은 문화재를 다치게 안 하면서 그 조건 속에서 그냥 활용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또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해석센터라고 해서 또 유네스코하고 협의해서 또 설립한 기구가
지금 현재 세종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활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의 변화 또는 어떤 유의미의 변화를 통한 가치의 증대라고 좀 보는데요. 그 측면에서 세계유산 해석센터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의미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한국에서 그 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접근의 새로운 경향들을 상당히 빠르게 캐치하는 어떤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유산 해석센터가 설립이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어떤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냥 문화유산은 그대로 있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무형문화재나 무형유산은 이것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돼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 자체가 이런 유형의 문화유산이 하나에 두 개의 변수가 한다면 이거는 한 4개의 변수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어떤 유형문화재에서 얘기되는 활용 정책이 아주 단순하게 무형유산 진흥 정책으로 이렇게 옮아와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김영근 교수님께서 초기에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보존과 진흥이란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가고 또 진흥의 영역이 분명히 커짐에도 불구하고 유형문화에서 활용은 사실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유형의 문화유산의 그냥 보존이라는 전제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는 진흥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무형유산, 무형문화재의 어떤 형태적인 변화까지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또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변수 자체가 복합적이어서 유형의 문화재보다 상당히 좀 고난도의 고민들을 같이 해야지 되는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신정호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신정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진흥 정책에 관련된 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진흥만큼이나 진흥 이전에 먼저 좀 선결이 돼야 될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어떤 해당 종목에 대한 육성이나 전문인에 관련된 그런 양성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들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잘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아마 있겠지만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육성이나 좀 양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 선생님 의견은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제가 약간 이제 잘못 답변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네,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예, 진흥하고 예, 육성하고 양성이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 진흥을 시키기 이전에 먼저 아마 그런 해당 종목에 대한 육성이나 혹은 전문인에 관련된 양성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게 보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런 정보나 혹시나 알려주실 만한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제 그 부분에 새로운 정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진흥의 하위 개념으로 어떤 조건 환경과 어떤 인력 양성 문제, 이렇게 2개의 축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육성 부분은 어떤 종목의 육성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종목의 육성에는 종목의 전승자겠죠. 전승자들을 육성하는 부분과 저희가 양성이라고 했을 때 그 차이는 잘 정확히는 제가 이해를 못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주관적으로 이해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매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저도 우리 무형문화재의 어떤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우리가 전승자로만 국한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또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승자뿐만이 아니라 전승자들의 어떤 기량들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어떤 교육, 보통의 전수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그런 것들을 또 단순히 전수교육 이외에도 또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전수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전수교육들, 더 넓은 의미의 전수교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국민무형유산의 교육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더불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전승자 그룹이 아니더라도 사실 그것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런 좀 다양한 그런 어떤 매개 인력들, 이 부분에 대한 양성, 이것이
하나의 또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형의 문화재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그 각 사람 주체들이 문화유산을 보는 그 어떤 이해 방식에 따라서 사실 그 문화재 가치가 규정되는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인력들 이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공연이라고 했을 때 또는 전시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사실 그것들을 준비하는 기획 연출 인력들 이런 부분들이 무형유산에 상당히 특화된 그리고 무형유산의 가치를 정확히 깨뚫고 있고 또 무형유산이 단순히 뭐 국악이라든가 단순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일단 국악이라는 장르와 무형문화재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서는 어떤 기획과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수준의 인력들이 좀 많이 그 양성이 돼야지만이 우리 그 전체적인 지능이라는 것이 그리고 앞서 우리 오정진 박사가 얘기했죠. 생태계의 어떤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신 선생님 뭐 말씀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뭐 나중에 만나서 더 깊게 얘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또 원하시는 분은 캠을 켜시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을 벌 겸 제가 말씀드리면 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이제 관적인 의미, 그러니까 정책적인 의미의 단어라서 현장 전수자들은 사실은 조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이게 간 개입택한 거니까 정책이니까 쓸 수밖에 없는 단어이긴 하고. 그럼 현장 전수자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하면 결국 이제 뭐 요즘은 그냥 대중화를 생각할 때는 대중화 너무 속된 것 같고 또 다른 단어는 뭐 가시성 제고인데 가시성 제고만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뭐 무형유산의 확산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뭐 이런 단어가 주는 이 딱딱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전승자나 일반인들에게는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지능으로 갈수록 이제 문화재 정책과 문화 정책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혼동이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우리는 혼동이 없겠으나 어떤 거면 어때? 전승하는 사람들은 어디든 지원받으면 고맙다, 땡큐다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기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니네가 할 거야라고 하는 싸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딴지를. 그래서 그런 문화재 정책과 문화 정책의 선연한 선을 어떻게 긋고 있는가 항상 그것에 대한 고민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공연 사업 같은 경우는 보면 국악원이 아닌데 왜 이렇게 국악 중심으로 공연이 많이 편중되면 이건 국악원과 많이 변별되지 않는 점인데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제 펼칠 수 있잖아요. 유산원에서 그런 공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래서 과장님이 이제 사업하면서 그런 영역의 경계 요거를 많이 이렇게 고민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문화재 쪽, 무형문화재 쪽을 보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가장 안 되고 있는, 가장 아쉬워하고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기획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승지원비 360만 원 단체 종목 같은 경우 받아가지고 인건비 180, 그거에 180이면은 최저인건비라면 최저임금이 받는 사람들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전화하고 서류 작성 그 정도에서 끝나지 실제 기획까지 맡기에는 좀 힘든 영역이어서 지능 정책이 유산업만 하면 안 되고 이 보존의 단계에서도 해주면 얼마나 더 시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의 기획 역량을 이 지능 역량들을 높이려면 결국은 보존회의 자체의 어떤 인력들이 지원이 되거나 해야 될 텐데 뭐 개인 보존 때마다 뭐 그런 기획 인력이 있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만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계속 옛날부터 생각하는 게 권역별로 내지는 종목 카테고리별로 코디네이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기획이나 홍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 중간 단위 셀이 있어야지 유산원이 전부 하기에는 좀 가부화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을 또 예전부터 해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 정책에서는 되게 유사 기관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기관과 이 기관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문화재재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유산원 되게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상하관계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교통정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양 분원이 생기면 밀양 분원에도 결국은 지능 기능이 확대되면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밀양 분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지능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책으로 세워주신 뭐 공연 교육, 공연 전시 콘텐츠 전문가의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꼭 문화유산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데 특별히 문화유산과 매칭된 뭐 교육과 관련한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 뜻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상 이쪽 바닥이 캐파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달려들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성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오늘 말하신 지능 정책들이 사실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직접적인 지능 정책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재 종목의 가시성을 높이고 전승자들이 안정적인 전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지능 정책이라고 한다면 저는 요즘 이제 좀 생각하는 지능 정책이 좀 배부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면 하나 제가 공유해 보면 네, 이게 이제 유네스코에서 요즘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Dive into Living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그러니까 리빙 헤리티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벤 다이어그램이라서 이렇게 보면 어떤 정책과 어떤 거가 마주치는가 이런 걸 써놨는데 여기에 이제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클린 워터 앤 세니테이션, 뭐 젠더 이퀄리티, 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주제의식으로도 지능 정책을 펼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젠더 이퀄리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젠더 이퀄리티를 위해서 우리 무형유산과 접점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또는 기후변화라든가 푸드헬스 웰빙이라든가 조금 이게 좀 배부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정책은 이 정도까지도 이제 이 이슈와 관련한 지능 정책도 개발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근데 그 교수님께서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으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능이란 용어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전승 주체들에게 있어서 좀 타자성을 갖는다는 건데, 뭐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용어를 이렇게 새롭게 도입하는 문제는 어쨌든 고민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령에 지금 우리 국가무형유산인데 국가무형문화재죠. 국가무형문화재인데 이것을 뭐 국민무형문화재라고 했으면 어떻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나름대로 뭐 이 장점이 이렇게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같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뭐 그런 문제의식들은 항상 갖게 되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전승자를 주체로 놓는 정책은 그러니까 용어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일단 동의하니까 그 부분에서 앞으로 좀 이런 그 전승자 입장에서의 지능이란 부분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채워보고 그다음에 개념 용어를 만드는 뭐 이런 작업들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정책과 문화재 정책 이 부분은 또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특히 뭐 저희 교육 파트 같은 경우 사회교육 쪽으로 넘어오면 또 문화예술교육과 또 무형유산 교육 이 부분이 또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이미 또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그 이사분들이 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서 완전히 정책적으로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고 사실 그러니까 근데 문화예술 교육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또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 무형유산 교육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약하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그냥 문화예술 교육에 무형유산 교육이 흡수돼 버릴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뭐 이걸 위험성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저희의 입장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좀 앞으로 부분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뭐 국악과 무형유산의 문제 뭐 이 부분도 또한 고민거리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 고민 주제라고 해야지 저도 뭐 어떤 답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뭐 기획인력, 그 코디네이터 양성 뭐 이 부분은 저도 뭐 아까 매개 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그 최근에는 뭐 브로커란 용어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그 특히나 뭐 청년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가 몇 달 전에 제가 그 무형유산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전통문화대학교 무형유산학과 졸업생 중에 한 학생이
그 기획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나름대로 그 무형유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으면서 어떤 그 문화기획 쪽에 일을 하는데, 뭐 그런 친구들이 나름대로 요런 어떤 앞으로의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부류의 어떤 인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유사기관은 사실 그 문화정책과 문화재 정책과 문화정책과의 관계 요거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근데 문화재 내로만 본다면은 지금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그리고 한국문화재진흥센터 무형재단이죠. 그 3단계 구조에 대해서는 왜 뭐 좀 뭐 바깥에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승자분들에게 있어서는 헷갈린다. 뭐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인데, 과연 이런 3단계 구조 효율적인가? 근데 일단은 실질적인 수요자인 전승자들 입장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좀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건 또 근데 여기서 또 제가 더 이상 깊이 얘기하기에는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밀양분원 말씀하셨는데, 여튼 뭐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밀양분원은 뭐 인류무형유산 또는 뭐 미래무형유산이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않은 뭐 이런 부분으로 특화시켜서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지 좀 어떤 실체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건립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건립이 들어가서 조직이 생기면 또 그에 맞춘 또 기능이 또 만들어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또 어차피 준공 시기 또는 조직이 만들어진 시기까지는 한 3, 4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뭐 그 시기에 또 어떤 그 무형유산 쪽, 무형문화재 쪽에 또 새롭게 발생하는 수요가 있다면 또 그런 것들도 당겨지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뭐 구체적으로 이건 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그 제 사업도 아닌데 말씀드리기엔 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진흥 정책의 시급성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제가 또 깜빡했고요. 지금 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잊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과 연계한 무형유산 쪽, 무형문화재 쪽의 이슈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그런 유사한 또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었고요. 가령의 그 또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후 변화 같은 경우는 현재 또 뭐 사회적인 어떤 국제적인 이슈 중에 하나니까요. 그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이슈와 결합해서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쪽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무형유산 대전이라든가, 그리고 무형유산 포럼 있죠. 세계 무형유산 포럼이라고 해서 저번에 행사 지났고, 또 영화제 뭐 등등의 행사들이 쭉 우리 9월 말부터 쭉 진행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은 그런 데서 그런 이슈들을 담아 나가는 것 필요했다고 보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번에 이전에 있었던 두 개 행사와 지금 무형유산 대전, 뭐 저희가 주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들을 좀 담아냄으로써 이 행사의 이슈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행사뿐만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전체의 어떤 이슈를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 속에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래서 저도 그러면 내년 뭐 이런 행사들이 한다면 그런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세계적 또는 사회적 이슈와의 결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후 변화는 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계속 그런 이슈는 갈 것 같고, 뭐 또 한 축으로는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그 20세기에 끝날 것 같았던 민족 문제가 사실 또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국내적으로 얼마큼 공감을 얻을지는 기후 변화만큼 얻을지는 좀 미지수인데요. 뭐 그런 부분은 또 한번 또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년에 이슈가 뭐 잡히면 우리가 또 그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우리 진흥 정책 또는 뭐 무형문화재 전체의 어떤 보전까지 포함한 어떤 전체 정책에서도 한번 해보는 것은 뭐 충분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좋은 문제 제기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캠을 꺼놔서 누가 자리를 비웠는지 이해했는지를 잘못했다가는 또 쪽주는 것 같아서 정은주 선생님, 우리 전승자들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은주 선생님 혹시 현장에 있으면서 진흥정책 뭐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죠. 그 하만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거 몇 년 전부터 그 문화재청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제도를 도입했잖아요.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단체가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뭐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문화예술교육사 그 교육을 유산원 쪽에 가보면 다들 이제 동시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2년의 기한이 있다라는 게 조금 다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년이면 이제 겨우 조금 파악했는데 이렇게 못하게 되고, 또 다시 하려면 1년을 쉬어야 되고, 이게 좀 해결이 안 되니까 서로가 불편하고, 뭔가 좀 새로운 사람을 또 도입하기에는 또 다시 가르쳐야 되고, 막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화예술 교육사를 지자체랑 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그 보조금을 그냥 보존의 사무국 인력 그 사무국 보존에 사무국 지원금으로 준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고, 그게 결국에는 코디네이터 양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인력이 필요한 거지 문화예술 교육사라고 해서 다 기획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그 예술 교육사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안 했으면 해요. 오히려 귀찮아하고. 통영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작성은 하긴 하는데 근무 일지도 써야 돼요. 어떤 일을 오늘 했고 뭐 어떤 상황이었고 뭐 이런 공무원처럼 근무 일지를 쓰고, 뭐 공연 때문에 하루 빠지면 뭐 월차 같은 그런 것도 하고, 뭐 공무원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본인들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정 인물을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술교육사를 이제 정하고 나면 그 예술가에 가서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뭐 계약서도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팀장이나 과장이 뭐 시 예산으로 너네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 잘해야 한다. 뭐 우리가 너네한테 돈 준다. 열심히 해야 한다. 돈값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부담감을 엄청 줘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뭐 저희한테만 일어난 일이긴 한데, 시 행사인데 전수교육관 개방을 하라는 거예요. 화장실 사용 때문에. 근데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작년까지 그러지도 않았는데, 시 행사는 시에서 알아서 했고 우리는 뭐 개방이 가능하지만 그 필요 인력은 시에서 알아서 했다라고 뒷정리까지 그렇게 알고 있다 했더니, 예술교육사인데 그런 거 안 하고 뭐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보존의 전승을 위해서 있는 예술교육사지 이 전수교육관의 경비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엄청 좀 서로 불쾌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자체랑 갈등이 있는 단체가 좀 저는 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해결이 좀 저는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거부하는 지자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영은 문화재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다른 단체는 어떤 단체는 되게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협력을 안 하니까 못 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이거를 좀 더 약간 좀 지혜롭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통영뿐만이 아니라 보면 문화예술 교육사가 실질적으로 그 역할에 설치 역할에 이렇게 잘 추구가 되는 지역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수자들 돌아가면서 한 명씩 워낙 고생하니까 인건비 챙겨주기 이런 스타일이고,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거 타먹는 스타일이지 실제 정말 필요한 게 기획하고 홍보 인력인데 그것을 맡아줄 만한 이렇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가 않아서, 또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에 소속됐다고 이제 지자체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네 일을 이제 감시병처럼 보초병처럼 이렇게 투입했다고 생각하는 지자체 단체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상당히 이게 설립 취지에 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재 선생님. 예, 아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문화예술, 저희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수자들을 뽑는 규정 자체가 항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교육사들에 대한 범위가 더 넓으니까 일자리 창출 확대도 있고, 기획 일을 다 못한다라고도 생각지 하지 않고,
나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저희 보존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지금보다 기획일을 많이 따와가지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 다른 경우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과장님께 저희 무형문화재 내전 때 원래 2018년도, 19년도에 야외 부스에 그 예능 분야 체험 교육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예능 분야 체험 교육이 전혀 없고 공예 쪽 파트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왜 기존에 있었던 곳조차 이제 진수건물이 2018년, 19년 또 뭐 강릉 다녀오고 뭐 그런 기존 만들기랑 예능 분야 쪽 체험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 분야 아니라도 이제 예능 분야도 돌아가면서 조금 그런 체험 교육이 있었던 걸 그대로 조금씩 살려두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 올해는 아예 그게 또 없어져 버렸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무형유산 대전 뭐 내일 개막하는데 저도 그 이전에 우리 그 무형유산 대전 무형문화재 대전이었죠. 그때 그 영상 보니까 우리 성재 선생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했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여튼 뭐 글쎄 요 분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예능 우리 공예 예능보다 뭐 공예 쪽을 먼저 선택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우리 공연 쪽이 지금 아무래도 그 무형유산 대전 그 행사 자체가 공연 중심으로 가니까 뭐 그 체험 쪽에서 좀 공예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초기에 기획 단계에서 들어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태에서 좀 이해를 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무형유산 대전 자체는 뭐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키워보고자 하는 게 저희 기관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커지면 그 과정에서 뭐 예능이든 이 그 공예든 다 뭐 어떤 참여 기회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사 부분은 글쎄 이게 뭐 저희가 이게 우리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라 말씀 주신 것들은 뭐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뭐 그쪽 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 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문화예술 교육사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련이 꽤 많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어떤 교육 과정에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것들도 또 자연스럽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통영이나 그 남해안 멸신구 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그 단체나 다른 전수교육관에서 또 이렇게 그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좀 검토가 되다. 그런데 제가 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문화예술 교육사가 어쨌든 그 청년 일자리 뭐 이런 것들 예산들이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쉽게 예산이 반영되면서 그걸 그 흐름을 타고서는 또 그 예산이 확보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어떤 그 청년의 문제, 청년 입장의 문제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속에서 일단은 뭐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지만 그것들을 좀 더 계속 고도화시키는 문제, 이 문제는 뭐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또 온라인으로 말씀드리시는 건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네, 그 내일 행사도 준비하셔야 되고 바쁘실 것 같아서 더 받지 않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번에 9월 행사는 이제 리빙 헤리티지를 위해서 무형유산 진흥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졌고 어떤 정책들이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문화재에 도와줘야 할 바는 너무나 많죠. 근데 그걸 뭐 마음만큼이나 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의 선호와 집중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토론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김영구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정리 멘트 해주시죠. 예, 일단 그 코로나도 이제 좀 정리돼가는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 그 무형문화재 쪽도 이제 뭐랄까요 정상화 단계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내일 저희 무형유산 대전하지만 이거 자체가 아직 큰 행사라고 보기 힘듭니다. 근데 앞으로 좀 더 커져야 될 행사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 이전에 좀 코로나 사항들을 좀 정리하는 단계에서 앞으로의 어떤 그 무형문화재, 무형유산 행사들을
좀 본격화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보다도 어떤 앞으로의 지능 정책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도 많고 앞서 또 김영근 교수님 말씀대로 또 인근 옆에 정책들과의 어떤 관계성 뭐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재의 어떤 독자성,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또한 무형문화재 정책의 지능 정책의 어떤 양적 질적인 어떤 확대 발전들을 좀 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참석해 주신 또 우리 이번 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참가자분들과 함께 계속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제가 맡고 있는 것이 무형문화재 우리에서 교육이니까요. 저희는 뭐 전문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들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여기 또 참가하신 분들 중에 전승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교육에도 좀 같이 좀 참여하셔가지고 지금 나눴던 말씀들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뭐 그 속에서 좀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9월에 콜로큐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0월달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 플로어의 선생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